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올해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마다 총선 대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짚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비대위원장 김준우입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새해 시작하셨을까요? 정당은 모두 이제 4년의 평가를 받는 총선이 4월 달에 있다 보니까 4월은 잔인한 달이 될 건지 아니면 축복의 봄이 될 건지 긴장되면서 한 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제가 1월 1일에는 마석 모란공원에서 전태일 열사, 김용균, 노회찬 대표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요. 1월 2일에는 이제 광주 5.18 묘역을 찾아서 한 해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광주 정신, 호남 정신이 뭘까에 대한 마음을 좀 다져보았습니다. 네, 이번에 특별하게 호남을 찾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호남은 진보 정당과 뗄래면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근데 그보다도 지금 우리 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정신적 지표가 저는 광주 5.18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2024년 오늘의 광주 정신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5.18 정신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는 건 계속 끊임없는 숙제 같아요. 리라이팅 해야 되는. 그래서 정의당도 그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 어떤 고민을 담아야 될까 성찰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이렇게 호남을 찾았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봄 총선이 치러지는 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의당에서도 큰 이슈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런 만큼 많이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주목이 되는 이야기가 사실 연합신당인데요. 어떤 취지에서 제안을 하셨는지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네 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 불평등 해소, 기후정의,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선 세력들이 다 같이 모이자라고 하는 기치하에서 선거연합정당을 하자라고 한 거고요. 여기서 선거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대표랑 지역구를 하나의 이름으로 대응한다라는 의미인데, 연합이라는 건 연합을 했다가 총선 이후에 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구 합당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럽에서는 선거 대응할 때 프랑스든 독일이든 이런 방식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법안 발의돼 있는데 이제 법률로 보장돼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한번 법 도입 전에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진보 정당들 사이에서는 정의당이 제일 큰 정당이고 지지율이 제일 높은 정당입니다. 근데 우리 국회는 지금 3% 이하면 봉쇄 조항 때문에 비례대표 한석도 못 얻잖아요. 네. 그런 소수 진보 정당들한테 문호를 좀 개방해서 함께 연대해서 현재 한국 사회 위기를 같이 돌파해보자, 이런 취지로 제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12월 말에 연합신당 공동 대응을 위해서 노동당과 그리고 진보당과 그리고 녹색당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이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했고, 이 논의가 워낙 이제 정의당에서 11월 달에 발표한 거다 보니까 다른 당들은 내부에서 논의할 시간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다른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서 연내에 아직 논의가 완전 결렬된 것은 아니고 좀 논의의 여지를 열어두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만약에 혹시 선거연합 정당이란 형태가 아니더라도 후보 단일화든 아니면 정책연합이든 다양한 선거연대연합 전술을 함께 열어두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정확하게 참여 의사를 밝힌 정당들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연합을 이룰 것은 녹색당입니다. 저희로서는 그래도 제일 뜻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대체 지금 녹색당, 정의당이 네. 기후정책이 뭘까? 양당이랑 뭐가 달라? 라고 의문을 품으실 사실은 유권자나 시민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앵커님께서도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가덕도 공항이 있거든요. 가덕도 공항의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저희는 특별법 그리고 공단법 두 번 다 반대 표결을 했어요. 네. 그거 딱 반대표 6표였거든요. 두 번 다. 저희밖에 없었어요. 진보당, 녹색당도 반대 표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남권 신공항 자체를 완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해공항을 예를 들면 활주로를 하나 더 놓는 방식은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제도와 부산 사이에 있는 가덕도라는 섬을 가보시면 그것은 정말 좀 바다
정말 콘크리트 시멘트를 부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생태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취지의 고민이 있고, 그런 기후정의 문제, 기후 정치의 문제를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외에 있던, 그리고 10년 동안 밖에서 열심히 싸워왔던 녹색당이 저희랑 함께 한다고 하니 저희의 기후 정치의 어떤 지평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더 협의점을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네 당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둘이서 끝날 수도 있고 넷까지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연합 정당이란 틀로는 예를 들면 녹색당, 정의당 둘만 가더라도 예를 들면 울산이나 창원 같은 소위 노동자 밀집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또 진보정당 단일화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데들 중심으로 해서, 또 뭐 호남에서도 뭐 광주, 호남, 이제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을 좀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보당과 정의당이 협력한다든가 이런 모델들을 좀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순히 이게 총선을 대비해서 이제 내 당이 이제 단일화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내 당이 합쳐져서 이제 어떠한 제안을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시민들은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리고 계실까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뭐 기후 정치 차원에서의 고민도 있을 것이고, 선거 제도나 정치 개혁과 관련된 문제의식도 이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나눠야 될 것 같거든요. 아직 이제 이건 다 같이 녹색당이랑도 더 논의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인데, 저희는 사실은 제가 신년사에서 개헌 문제를 좀 끄집어냈습니다. 개헌 문제요. 네. 근데 개헌 얘기하면 내각제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되게 섣부르다 혹은 너무 오래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뭐 크게 생각 아니고, 뭐 소환제나 국민투표 확대 강화라든가 기본권을 좀, 기후 문제나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면 문재인 개헌안도 굉장히 좋은 개헌안이었거든요. 기본권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로서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사실은 또 중요한 가치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개헌을 할 수 있는 개헌 국회가 22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 그걸 위해서 좀 연대 연합을 넓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엔 이런 질문도 드려봅니다. 호남 시민들이 정의당에 기대하는 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그동안 되게 냉정하면서도 전략적 선택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자체에서는 민주당 일당 독재를 막기 위해,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방 의원들은 자리를 내주고, 근데 전국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 속에 좀 정의당의 곁을 좀 내주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됐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뭐 예전 같지 않다라고들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마지막 선거가 2022년 대선이랑 지방선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대선 때 저희가 한 80만 표를 얻었는데, 그해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이렇게 표를 모아보니까 92만 표 되더라고요. 근데 80만 표에서 92만 표, 뭐 조금 늘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투표율은 한 20%가 떨어졌어요. 투표율이 20%가 떨어졌는데 표가 늘었다고? 그런 거는 양당엔 없던 일이죠. 그러면 누가 더 늘려놨냐, 이 표를? 호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이제 그렇게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이제 좀 중용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비례에서는 중용을 좀 어느 정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도 전국 평균 득표율보다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이 써주시고 계신데, 지역구에서는 자리를 잘 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지역구에서도 좀 유권자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가 저희의 긴 롱텀에서의 고민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난 몇 년간 저희 당의 기대가 크셨던 만큼 실망도 많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성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리고, 저같이 갑자기 정치 생각이 없었던 친구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정의당 또는 이제 통일신당에서 목표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그때도 뭐 열린민주당도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위성정당도 있고. 그런 속에서도 저희가 얻은 표가 270만 표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보정당 표를 합치면 300만 표가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까 지방선거 때 저희가 92만 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70만 표와 92만 표 사이에 조금 간격이 있잖아요. 그 표를 회복하는 것. 정의당한테 기대를 하셨다가 실망하셔서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저희의 1차적 목표이고, 다른 정당들처럼 뭐 우리가 교섭단체가 되겠니 뭐가 되겠니라고 좀 휘황찬란한 이야기, 그런 수사를 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전통적인 지지층을 회복하는 작업,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작업, 거기가 최고의 목표이자 최선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호남 시민들이 정의당에서 이제 돌아섰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조금 더 단호하게 정부에 맞서 싸우지 못했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아마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잡 다단한 심경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너희가 꼭 잘못한 거는 아니지만, 혹은 너희가 제일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저희가 맷집이 좀 약하다 보니까 훨씬 더 휘청하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긴 텀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뭐가 달라졌냐, 아까 기후 토건 정책은 좀 많이 다르지만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뭘 쓰면 민주당이 정의당의 패스트 팔로워다, 많이 이렇게 갖다 쓰시니까 차이들은 조금씩 좁혀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노회찬 심상정 이후에 전국구 정치인을 좀 배출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너희의 미래 권력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도 물음표를 좀 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정책적인 이노베이션, 새로운 세대와 인물의 충원,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더 정권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복원한다면 전통적인 지지층 유권자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남 지역 이슈들 한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남 동부권과 그리고 서부권에는 참 산단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계속해서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이제 유예된다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저희야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앞장서서 입법 발의하고 도입한 정당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최근에 어떤 민주당의 유보적 태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감이죠. 저희가 사실 뭐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에도 만약 민주당이 여당에서 여당 시절에 이걸 같이 추진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통과가 됐을 텐데, 야당일 때 갑자기 조변 섞게 해서 태도를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거부권 행사로 이제 무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중심성을 잃어버렸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노동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일관된 태도를 보여오고 열심히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네.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작은 기업에서 적은 임금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더 안전하게 일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차별적 사회를 우리 사회가 그대로 둘 거냐라고 하는 것에 저희는 단호히 아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조차 정말로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물론이고 또 정의당에서도 이제 크게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계십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이제 그 부칙 부분에 있는 부분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애초에 민주당에서 아직 계속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내 2023년에 처리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24년 해는 넘어갔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 관련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너무 네. 사업장이 많고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감독하거나 고용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걸 좀 실효성 있게 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지금 뭐 1조 2천억 쓴다고 하는데, 그건 매년 쓰던 예산이고요. 그보다 훨씬 더 획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한 가지 뜨거운 사안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의료 인프라입니다. 네. 네, 지역 필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전남 지역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그 의료계가 소위 이제 피한성으로 다 몰리게 되면서 실제로 필수 인력, 필수 과들에서도 진료 인력이 자꾸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고액 연봉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채용 공고를 내도 그게 정원이 차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런 다른 해법으로 의대 정원 자체를 좀 늘리는 방식, 어떻게 보면 다소 시장적인 처방 방식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방식도 지금은 당연히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동안 위원장님께서는 노동자 또 소상공인, 이주 노동자, 한센인 등 굉장히 다양한 이제 약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들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사회 정치가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보실까요? 제가 이제 그 한센인 얘기해서 제가 이제 소록도에 있는 한센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보상 청구나 소송 작업을 여러 선배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했거든요.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자기도 고생한 기억이 있고 저도 인생에서 이렇게 평지풍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센인 분들 보면서 내가 한 고생이 고생이었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때가 됐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몇십 년 동안 버려둔 소외된 분들로 있다가 뒤늦게 이제 2000년대부터 조금씩 권리 회복이 미진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체제 내에서 배제된 사람들, 체제 내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발설하지 못한, 발화하지 못한 그 을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당이 저는 진보 정당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정치가 그런 시스템, 기존의 시스템이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운영만 잘할 문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어떻게 좀 바꿔서 이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고 혹은 이전에 사라졌던 목소리들 어떻게 발굴해서 그분들이 같이 연대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거냐 이런 게 정치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4월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전략 펼쳐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전략이라보다는 이제 한국 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일이 저희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선거는 사실 제가 모르겠습니까? 70%는 구도입니다. 구도고 20%가 인물이고 정책이나 이슈는 10%에 불과한 것이 선거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진보정당에서 어떤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야 이후에 거대 양당이 그걸 좀 따라오고 흡수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저희의 의석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내놓느냐가 사실은 저는 한국 사회, 저희 당의 승리는 아니지만 저희 당의 정책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난 20년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뭘 해야 되는 걸 관련한 비전, 정책 공약들을 좀 만드는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기보다 우리 사회를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지역 소멸을 맡아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지방에 있는 대학 고등교육도 다 무상으로 할 때가 되었다. 네. 예, 그를 통해선 지역 소멸을 위한 첫 단추로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이전과 다른 프레임, 교육의 문제로 다뤘던 걸 지역의 문제로 다뤄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프레임 속에서 지역의 프리즘 속에서 모든 교육부터 해서 모든 상황들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근본적인 관점의 재구성에 기반한 어떤 정책 공약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많이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 한번 저희한테 지지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염치 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두 당만 있고 다른 목소리가 없는 국회를 상상해 보시면 그래도 6석 지난 두 번의 국회에서 6석씩 있던 정의당 덕분에 다른 목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정치가 퇴행하는데 마지막 저지선을 지켜준 세력이 저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이런 걸 두고 집권은 못하지만 소금 같은 존재라고 해서 소금정당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셨는데 아직은 그래서 저희는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도 더 노력할 테니까 정의당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진 세상을 우리가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선거가 치러지는 날까지 정의당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역민을 위한 또 전남의 발전을 위한 가치 있는 정책으로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